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최근 특히 유럽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죠. 원숭이 두창에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해외 입국자 2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데 한 명은 내국인, 한 명은 외국인입니다. 이 가운데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방역당국의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또 다른 의심 환자인 외국인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가 나오자 방역당국도 해당 질환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해 발령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와는 달리 공기 전파가 흔하지 않아서 전파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치명률이 3% 이상으로 높아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영국은 누적 감염자가 574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퍼지지 않게 초기에 잘 차단해야겠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토레스. 처음이지만 강력한 이끌림. 모험에 강한 대한민국 정통 SUV로 태어났다. 새롭게 쌍용 자동차답게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지금 사전 계약 중.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주거, 업무, 휴식의 경계를 지우다. 품격 높은 일상을 만나다. 시대를 앞선 공간 문화의 시작. 동탄 선납숲 공원을 품은 하이엔드 타워 빌리지. 더챔버 라티파니. 7월 오픈 예정. 1533-5020. 더 퍼스트 한양.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정책관실을 신설하고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언했습니다. 잠시 후 경상북도 메타버스 정책관실의 이동진 팀장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에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는 지방선거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주제로 해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아나운서님 혹시 플로깅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플로깅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좀 봤어요. 네. 산책하면서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그런 걸 플로깅이라고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챙기는 그런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도 줍고 건강도 챙기는 플로깅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플로깅 문화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왜 쓰레기를 줄여야 하고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 오늘 들고 나오셨군요. 자, 우리 지역에서 이제 플로깅 행사 지역에서 뭐 이렇게 곳곳 이렇게 열리는 거 뉴스로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자, 저도 플로깅 들어는 봤는데 이게
무엇과 조깅의 합성어라는 건 기억이 나는데 이 플로가 뭔지 이 뜻하고 어원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 플로카웁하고 또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예.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인데요.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돼서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 줍는 조깅이라고 해서 줍깅이란 말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고요. 예. 국립국어원에서는 쓰담 달리기, 좀 생소하죠. 쓰담 달리기라는 말을 예.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쓰담 달리기 좀 기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플로깅이라는 게 스웨덴에서 나온 단어였군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2016년에 처음으로 스웨덴에서 시작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뭐 플로카웁이라고 했죠. 네, 플로카웁. 예, 스웨덴어. 예,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그것과 조깅의 합성어다라는 말씀. 우리 지역에서도 종종 플로깅 행사가 열리고 있죠. 네, 지난주 안동 문화도시 환경분과에서 진행한 문화 플로깅은 태사묘 임청각 같은 문화재 주변에서 네. 이렇게 해설 듣고 체험을 하는 플로깅을 했습니다. 이처럼 문화유산 체험과 결합한 문화 플로깅도 있고요. 예. 또 관광지에서 하는 관광 플로깅 등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직접 플로깅에 참여해서 쓰레기도 줍고 운동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문화 플로깅, 관광 플로깅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 이렇게 플로깅처럼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은데 그만큼 쓰레기를 줄이고 제대로 처리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는 정말 중요해졌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막대한 쓰레기가 기후위기의 주범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 폭염으로 많이 더운데 기후위기가 또 원인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정말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그렇죠. 이런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 폭염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탄소 배출입니다. 네. 탄소 배출이 늘어날수록 지구온도가 상승하고 기후위기가 심해지는데요. 그런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네. 쓰레기 처리는 소각, 매립, 재활용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소각을 하면은 소각장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요. 그렇겠죠. 매립지에서는 메탄이라는 매립가스가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쓰레기가 아닌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탄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저도 하루 종일 먹고 자면은 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 탄소 배출의 양이 자연 발생 양보다 압도적으로 기후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너무나 많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배출한 쓰레기의 양을 그냥 적당히 줄여서가 아니라 좀 빡세게 줄여야 된다. 네, 이것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너무 많이 배출하고 있다. 예, 뭐 각종 쓰레기 처리하는데 온실가스, 매립가스, 탄소 등등에서 많은 이런 유해 물질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쓰레기 매립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또 국토는 좁은데 쓰레기 매립장들은 포화 상태고 새로 지으려니 또 지역 간 갈등도 심해지고 뭐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수도권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그런 뉴스도 본 것 같고요. 여하튼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하면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근본적인 해법은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제로 웨이스트, 우리말로 하면은 쓰레기 제로, 네. 쓰레기 없으면 되겠죠. 네.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세계적인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인 비 존슨 선생님이 네. OR, 그러니까 5가지 R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OR. 예. 제가 오늘 이 OR 법칙을 우리 경북 북부 지역민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가 있군요. 비 존슨이라는 이 비 존슨의 OR, 5R, R이 5개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시죠. 자, 그럼 첫 번째 R은 뭡니까? 네, 첫 번째 R은 refuse. 거절하기입니다. 거절하다, 거절하기.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명함을 받으면은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준다든가 가게에서 비닐봉투나 일회용 빨대를 줄 때 저는 괜찮아요라고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료라고 해서 덮어놓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물건은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 아나운서님 거절하기 해보셨나요? 근데 공짜로 비닐봉투 주면 받긴 받는데 왜 대부분 다 유료잖아요. 뭐 10원, 20원 이렇게 받잖아요. 예, 비닐봉투. 그래서 저는 비닐봉투 대신에 쓰레기 봉투를 항상 마트에서는 쓰레기 봉투로 담아가는 그런 편이고. 이미 실천을 하고 계시대요. 하고 있고 뭐 명함을 사진만 찍고 돌려준다든가 이런 건 못 해봤고 일회용 빨대, 비닐봉투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R은 refuse, 거절하다, 거절하기였고 두 번째 R은 뭡니까? reduce. 우리말로 줄이기입니다. 네, 줄이기는 이제 집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물건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누군가는 새롭게 물건을 안 사도 되고요. 저도 쓰레기를 안 버리게 되니까 서로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거, 네. reduce. 자, 뭐 우리 보통 아기들 많이 키워본 분들 다 느끼실 텐데 이제 자라서 못 입는 옷 같은 거 주변 이웃들과 이렇게 같이 나눠 쓴다거나 네. 물려준다거나 옷뿐만이 아니라 뭐 장난감도 있고 책도 있고 많아요. 그렇죠? 같이 쓸게. 이런 걸 좀 다 줄인다. 그러니까 안 쓰는 물건들 좀 찾아서 줄이는 것. reduce였고 세 번째 R은 뭡니까? 세 번째 R은 reuse, 재사용입니다. 예. 재활용과 재사용이 다른데요. 예. 재사용은 일회용 물건을 다회용 물건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일회용 용기를 다회용 용기로 바꾸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중고 물품을 사는 행위도 재사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당근 시장도 예. 재사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근 시장. 이것도 우리 환경 측면에서는 상당히 권장할 만한 그런 거가 되겠네요. reuse, 재사용이었고. 근데 요즘 보면 일회용품들 있잖아요. 이건 정말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특히 왜 음식 배달하는 그런 용기 같은 거. 항상 느끼는 건데 이거 한 번 쓰고 버리긴 너무 아까운 것들. 그렇죠? 이런 건 다회용품으로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reuse, 재사용이었고 아까 뭐 리사이클 얘기하셨죠? 재활용과 다르다. 그 네 번째 혹시 리사이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리사이클 재활용입니다. 예. 그 앞에 말한 세 가지를 다 해도 남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줄이고 재사용해도 남는 쓰레기가 있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분리수거를 통해서 이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생각할 때 재활용만 잘하는 것은 4번이다. 그래서 거절할 만큼 거절하고 예.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고 재사용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재활용을 추가하면은 쓰레기 양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절해라. 아예 처음부터 사용하지 마라. 네,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받지도 네. 말아라. 저 일회용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줄이는 거죠. 쓰레기를 줄이고 그 다음 재사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는 건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 이렇게 말씀하셨고 5R 법칙 중에 이거 들어보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거 있잖아요. 아나바다 운동. 이것과 좀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네, 이거 드는데. 뭐 표현만 다르고 네. 우리나라의 아나바다 운동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R은 그 다음 단계가 될 것 같은데 R은 뭐예요? 마지막 R. 네, ROT, rot, 썩히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예. 일단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몇만 년 이상 그 가니까 그렇죠. 뭐 나무 칫솔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쉽게 분해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예. 이렇게 5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집집마다 실천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예. 개인과 가정의 실천이 모아지면은 또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문화로 자리 잡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소비를 굉장히 권장하고 미덕으로 생각하는 문화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제 과잉 소비가 아니라 적정 소비를 지향해야 하고 소비를 성찰하는 문화로 좀 바뀌어야 지금의 쓰레기 문제를
좀 성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오늘 5R 아까 누구라 그랬죠? 비 존슨? 예, 비 존슨 선생님. 네. 이 5R에 대해서 refuse, reduce, reuse, recycle, rot까지 예. 첫 번째 이제 거절하고 줄이고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썩히는 거 이렇게 5가지 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제로 웨이스트 주제로 한 시민 공청회가 열린다고요? 그것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28일 저녁 7시 예. 구 안동기차역 모디 684에선 예. 제로 웨이스트를 주제로 하는 시민 공회가 열립니다. 공회. 네, 이거 안동 공회가 문화도시 아니라. 팀에서 이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시민공회 자리를 예. 매달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6월에는 환경의 날이 있거든요. 6월에 그래요? 예. 주제는 환경과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는 지역민들 안동 시민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와 같은 행사들이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 문화 관련해서 많은 떠드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당연히 우리 허승규 대표님도 참여하시는 거고요. 저는 당연히 참석하고요. 제가 주변에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 주 화요일 구 안동역입니다. 모디 684에서 우리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여러분 아마 메타버스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미래 산업이 되겠죠. 경상북도에서도 이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또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메타버스 정책관실에 이동진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동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우리가 이 메타버스 다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더 잘 아실 텐데 우선 이 메타버스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요즘 메타버스가 말 그대로 핫합니다. 예. 인터넷 이후 새로운 시대의 미래상으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데, 먼저 통용되는 개념으로는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다양한 가치가 창출되는 세계를 뜻합니다. 예. 글로벌 기업인 구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로 불리죠. 이 기업에서는 메타버스를 사람과 사물의 디지털 표현이 가능한 디지털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메타버스를 새로운 버전의 인터넷, 새로운 비전의 인터넷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쉽게 말하면 공상과학 영화가 가까운 미래에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작의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예. 이 영화를 보시면 로그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 글라스 등 새로운 기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경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최근 메타버스는 게임, SNS 등 서비스 플랫폼과 결합되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과 일하는 방식 변화를 주도하는데 이것이 전 산업 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메타버스 하면 뭐 우리말로 보통 뭐 가상현실, 가상세계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새로운 디지털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에 특별한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다고요? 예. 저희 이철우 도지사님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으시거든요. 예. 또한 또 한 발 앞서서 미래를 보시는 시각이 탁월한데 저희 공공 영역에 메타버스 하두를 던지신 것도 저희 지사님입니다. 예. 4차 산업 메타버스 시대는 반드시 온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도에서는 메타버스를 디지털 기회의 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북도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합니다.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 사회 변화가 우리 경북에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사실 조금 쉽지는 않지만 메타버스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을 경북이 주도하고 선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등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저희 도에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설계하고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도 만들어서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실천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가 상당히 강조했군요, 이 분야를. 예, 맞습니다. 화두를 던졌다. 하기야 참 최근에 이철우 지사 인터뷰할 때도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강조,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월이었나요?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지난 2월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고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재도약하자 이런 목표를 내걸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돈 되는 메타버스, 사람이 몰리는 메타버스, 디지털로 통합하는 메타버스 3대 방향을 설정하고 메타버스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문화 관광 활성, 특화 서비스 조성 등 4대 전략에 맞춰 충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구 262만 명의 광역지자체가 어떻게 수도가 될 수 있느냐 이래 물으시는데요.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하는 개발자, 이용자 모두를 메타 인구, 디지털 인구로 할 수 있는데요. 메타 인구는 거주하지는 않지만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일종의 디지털 관계 인구입니다. 2026년까지 메타버스 인구 1,000만 명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공간 제약이 없으니까 메타버스는 그래서 우리 경북도 메타버스의 수도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3대 방향, 4대 전략 이렇게 세우셨군요. 자, 이 4대 전략 가운데 보니까 뭐 특히 특화 사업이나 특별히 강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는 관광과 산업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먼저 문화관광 활성 분야에서는 저희가 4대 한류 메타버스를 중점 추진합니다. 4대 한류 메타버스? 예, 맞습니다. 사실 다 알다시피 경북은 오프라인 측면에서 진정한 한국 속의 한국이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동양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 보고 있는데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콘텐츠입니다.
경북은 특히 한글, 한복, 한식, 한옥 등 4대 한류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을 플랫폼에 구현하고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류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서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가을 단풍인 절정인 안동 하회마을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가상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세계인들이 가상을 넘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 세계 첫 번째 메타버스 한류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산업단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북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산업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건의하셨고요. 이번 20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메타버스 산업단지 관련 정책과제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메타버스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경상북도가 이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언하고 2022년도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지금 한 4, 5개월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성과가 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와 경북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에 비해 2022년 상반기 메타버스 경북 빅 두 개의 키워드 검색 추이를 보면 많게는 30-40배 정도 폭증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는데 서울, 경기, 대전 다음으로 저희 메타버스와 경북의 검색량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짧은 기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는 브랜드가 먹혔다. 일단 선점 효과는 분명히 있다 자부하고요. 또 사업 측면에서 곧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6월말 발표인데 아직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데 중앙부처 메타버스 관련 공모에 선정되어서 좋은 소식을 곧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됐네요. 또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부 최초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구축했는데 여기에 대구 경북 수도권 포함해가지고 142개 기업이 있습니다. 142개 기업이 이런 불모지에 있다는 것은 메타버스 저희 경북 정책에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고 지방에서는 굉장한 네트워크라 생각하고요. 또한 지난 3월에는 우리나라 수도죠. 서울시와 손잡고 메타버스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선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저희 도민과 서울 시민께 제공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적으로는 새 정부 메타버스 국정과제에 저희 경북도 관련 사업이 조금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곧 구체화드리고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 5개월 지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 자,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일상생활에 좀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원하실 것 같은데, 혹시 하반기에 그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큰 아젠다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별개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메타버스 체험센터, 메타버스 대우경북 신공항 프로젝트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에 주안점을 두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해서 메타버스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과 국내 주요 기업 전문가 밀착 학습 지원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해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인력 풀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유수한 메타버스 교육 전문기관과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과 논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또 지자체 최초로 혼합 현실 기반 메타버스 체험센터를 하반기에 구축하는데 저희 도청 내에 도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메타버스 체험 공간, 휴게 공간 마련해서 눈높이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메타버스 대우경북 신공항 및 4대 한류 프로젝트는 저희가 시군이나 도 이래 메타버스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신공항, 한글, 한복, 한식, 한옥 체험존 구축하고 이후에 타 강력 지자체 국가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이런 사업 추진하면서 기업과 도민들과 언론 등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민간과 함께 메타버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이건 이제 인재 양성과 취업
사업을 연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예. 메타버스 교육체험센터도 건립하겠다. 이거는 교육과 체험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메타버스 대구 경북 신공항 및 4대 한류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요. 우리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새 정부는 국정 목표의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지방시대는 중앙이 아니라 저희 지방에서 준비하고 열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북은 디지털 기회의 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메타버스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갈 생각입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을 통해서 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기회, 배우고 일할 기회, 세계로 진출할 기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메타버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경북에서 창업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내용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말씀이 빠르신가요? 아니면 마치 랩을 하듯이 이렇게 빨리 해주셨는데. 조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많고. 그렇죠. 시간 부족 때문에 조금 빨리 그랬습니다. 오늘 자료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 밖에서 우리 작가가 시간 별로 없어요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해 주신 이런 사업들 착착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메타버스 세계가 빨리 우리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메타버스 정책관실의 이동진 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자 이번 주에도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좀 얼른 볼까요? 네, 지지율 역주행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친 지지율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8%,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이 45.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불과 2.6%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았고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긍정은 그대로인데 부정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와 비슷한 정도의 긍정 평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느낌상으로 계속 매주마다 이 긍정 부정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 발표된 한 조사에서 보니까 부정이 긍정보다 더 높게 나온 결과도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또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것은 아니 지방선거도 여당이 압승을 완성을 했고 또 대통령이 또 임기 초반이면 적어도 허니문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허행극해서도 아시겠지만은 70%, 90%, 80% 고공행진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것도 그랬고 YS, DJ 다 그랬었는데 왜 그런 지지율이 나오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워낙 신구 세력 갈등, 진영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서 50%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인사입니다. 특히 검찰 편중 인사 또 검찰 관련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게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 또는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또 빚고 있고 경찰 좀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또 외에
인지 아니면 정치적 공세인지 이런 끊임없는 공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구인입니다. 구조와 인사.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자,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여기다 뭐 인사 문제, 또 취임 후에 어떤 행보, 주말에 어떤 그 부부간의 행보,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역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좀 더 이제 빅데이터 상으로도 저도 이제 분석을 해서 칼럼을 또 작성을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돼서 우리 MBC에서도 과연 어떤 분석의 결과인지 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대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썸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취임 이후에 대체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다른 대통령은 이 배우자가 대통령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 때도 우리 프랭크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대선은 배우자 대선입니다. 이렇게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 쪽에 관심이 모아지는 화제성, 또 관련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논란으로도 연결되는 특수성이 있고 또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대체 좀 긍정적인 면도 있죠. 물론 이제 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여사들을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하고 만나고 이런 행보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행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기보다는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부정성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동성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썸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분석을 해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윤석열 대통령과 100%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하다. 이러면 또 다른 차원이 될 텐데 부속실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지인에 대한 신상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직접적인 영향을 그 대통령 지지율에 준다는 거. 자, 이렇게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이 활발하자 이거 공식적으로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한 것도 있죠. 설치해야 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7일, 1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봤더니 찬성이 이 45.8%, 반대가 40.8%로 나타납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수치만 놓고 보면 찬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투표한 응답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 성향의 응답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50%가 넘습니다. 다 제2부속실 설치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조차도 하고 말고를 공약의 이행이나 공약의 파기 이렇게 연결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국정 운영에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부속실 운영이 더 필요하다면 필요한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부속실 설치에 대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 내에서는 절반 이상 더 높은 여론을 나타나고 있고 그래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행보의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교한 소통을 통해서 어떤 행보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보인지 또 정상회담에 참여하면 어떤 역할을 했든지 관련된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가 그 비선 실세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선 논란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또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제2부속실 설치가 바람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국민들의 데이터 분석이고 조언이고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70% 가까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더 통 큰 정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럼요. 자, 정당 지지율 추세 뭐 수치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앞서 소개드렸던 대통령 지지율과 같은 조사기관의 결과인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46.8%, 더불어민주당 39.4%로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짧게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전 조사 비교해보면
국민의힘도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주춤한 상태 40%대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방선거에서 이겼는데 여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잘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논란 또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당의 지지율 경쟁력에도 부담을 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46.8 민주당이 39.4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민주당이. 그 30% 그렇죠. 안팎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조사 또 기관에서 어느 시점에 실시하면 또 조사 방법이 자동응답이냐 또 면접원 조사 방식이냐 달라지는데 직전 조사 비교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올라갔어요. 이게 이른바 말하는 위기에 따른 결집을 쓰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당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일각에서는 당이 부동강 나는 것 아니냐. 최근에 뭐 최강욱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이걸로 인해서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가 감론을 박하는 내용으로 이걸 좀 이 지지층들의 위기 인식에 따른 약간의 결집이라도 그렇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 이슈 상당히 뜨겁습니다. 뭐 몇 가지만 좀 짚어보죠. 잠시 후죠. 이제 윤리위가 열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유, 이건 뭐 혹시 주위에 뭐 소식통이라든가 뭐 좀 들으신 거 없습니까? 뭐 어떤 분위기다 지금으로 봐서. 고추 세워서 과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대체적으로 여의도 정가의 반응을 보면은 오늘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이기 때문에 김철근 정무실장이 와서 이 증거인멸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바로 하루 만에 결과를 발표하기는 참 이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게다가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경고라도 4단계거든요. 가장 강력한 제명이 있고 탈당 권유가 있고 당원권 정지가 있고 경고가 있는데 경고라면 몰라도 당원권 정지 그 이상을 받게 되면은 사실상 당대표를 내려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의 내용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가 도저히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심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의도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좀 결론을 내기보다는 정말 나온다면 경고 정지를 보이고 이걸 좀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쪽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단과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그런 예상이 좀 많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엊그제였죠 최고위 회의에서 배현진 의원과 그 설전이 있었잖아요. 상당히 좀 많이 심하게 싸우던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혹시 이 배 의원의 이 어떻게 보면 도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대표를 향해서 이 배 의원의 이런 도발엔 어떤 의도가 있을지 그 뒷배가 뭔지 혹시 뒤에 윤핵관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각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뭐 배현진 의원이 친윤이냐 새롭게 친홍해서 친윤이 된 거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뭐 알 길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당의 지지율에도 타격과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국회부의장하고 투스톤즈 석석이니까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배현진 의원과의 이런 입씨름은 조금 그보다는 좀 강하지 않았다, 약했다 이런 평가 나오고. 근데 이건 얼굴을 맞대고 싸운 거라서 느낌은 더 강해 보여요.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적지 않은 향후에도 당 내에 이 불씨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문제 삼은 것이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로 열렸던 내용들이 바깥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배현진 의원이 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이거 지금 유출한 것은 대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보고 참 이게 사진이 이 묘하게 저는 MBC 뉴스를 봤습니다만 중간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앉아있고 앞으로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날 문제가 아닌 국민의힘으로서는 계속해서 전개되는 이어지는 그런 당내 내용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일단 윤리위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안한 게 있고 정진석 의원과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과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하여간 안철수 의원과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하고도 그 최고위원 너무 적이 많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데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강욱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와 관련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또 아집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보다 더 심하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정치권이 말 그대로 혹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콩가루 집안이냐 왜 이렇게 서로 간에 못 싸워서 안달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정치권이 국민을 걱정해야 될 지금이 어떤 상태입니까? 워낙 힘들고 정말 국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럴 때 민생을 위해서 오히려 치열하게 경쟁해서 아이디어를 하나라도 더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정말 참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최고위원 2명 추천 두고 지금 이준석 의원과 대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그렇고. 그렇죠. 관련 내용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저기 국민의 당 시절에 자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텐데 이 최고위원 추천할 사람들이. 근데 왜 국민의힘 소속의 정점식 의원을 거기에 추천을 했을까? 이거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참 이거는 이유가 좀 의원이 직접 설명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좀 친윤에 대한 포석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년에 당권을 놓고서 최고위원 한 명을 안철수 의원 몫으로서 포진시킬 때 정점식 의원 검사 출신이고 지역분도 경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K 지역의 안철수 의원과도 교감을 하면서 또 친윤과도 교감이 가능한 정점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포진시켜 놓고 보면 이것이 내년에 당권 도전을 하게 되는 안철수 의원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친윤과 비윤으로 굳이 나눈다면 안철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쪽으로 할 때 이 당권 도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내년 당권 도전을 위해서 친윤 쪽에 손을 내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여야의 어떤 당 내부의 움직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당권 또 공천 2027년이지만 항상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이 벌써부터 꿈틀꿈틀되니까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요.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